반세기 넘도록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한 우리의 팬텀2 어느덧 퇴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 너무 아쉽네요. 어릴 때는 무조건 뭐 전투기 하면은 그냥 팬텀이었던 거죠. 동시대 전투기 중에는 비행 성능 및 공대공, 공대지 등 모든 능력에서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야말로 원조 다목적 전투기, 전폭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공 능력을 봤을 때는 F-22, 우와. 공대지 능력을 생각하면 F-35, 올라타는 재미가 있는 팬텀이다. 네 번째로 팬텀을 도입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렇겠죠. 팬텀을 보유한 국가가 됐는데 북한의 공군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한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당시에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내일 안타까운 퇴역식을 앞둔 F4 팬텀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아직 팬텀이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히 북한의 공군력이 한국보다 뭐 월등히 앞서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당연히 뭐 판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러면 팬텀이 들어오면서 이제 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1969년 8월에 F-4D를 들여오면서 단번에 북한의 공군력을 따라잡은 건 물론이고 따라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어쩌면 그 이상으로 추월한 것 아니냐. 북한과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의 차를 역전을 시켜버린 게 팬텀이다. 그렇게 의미가 컸던 만큼 당시 국방일보 1면에 관련 기사가 실리기도 합니다. 아, 그때는 전후신문이었군요. 전후신문, 예. 사실 팬텀 도입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공군이 우리보다 이제 양적 질적으로 훨씬 월등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공중 도발을 빈번하게 자행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968년도 1월에 북한 특수작전부대가 청와대 기습 사건을 벌였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틀 뒤에는 동해상에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우가 북한에 납치되기도 했고요. 자, 여기에 울진 삼척지구에 북한 특수작전부대가 대규모 침투하는 사건까지도 있었고요. 예.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을 흔들 기회다라고 북한이 이렇게 바라보았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와, 이거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 50여 년 살면서 이렇게까지 정말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상황이 진짜 안 좋았네요. 네, 게다가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그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파병을 해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1964년 4월부터 파병을 했으니까 올해가 60주년이 딱 됩니다. 네. 베트남전 파병은 규모가 굉장히 컸고 최초이기도 했지만 동원된 병력이 34만여 명이나 됐으니까 지금 좀 실감 못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공백이 생기니까 북한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기가 힘든 이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그 F5가 또 베트남으로 징발돼 가는 이런 상황들이 또 있었다라고 해요. 아, 그나마도 별로 없었는데 공군력이. 예,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군이 철군을 해야겠다는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미국에 내비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미군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국군이었기 때문에 한국군이 철군을 하면은 당장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게 너무 명백하고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요. 이때 한국군 현대화 약속을 이제 미국이 하고 팬텀 공급을 이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때 팬텀의 대당 가격은 240만 달러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헐값으로 보여지나 당시의 달러 가치로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고요. 왜냐하면은 1947년 그러니까 한 15년 전 정도에 나왔던 F-86이 22만 달러였거든요. 세이버. 그러니까는 1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그런 금액이었고요. 게다가 뭐 돈을 주고는 살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뭐 상황도 안 좋았던 이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교섭을 잘 해가지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우리 장병들이 피땀을 흘리는 격택에 결국은 팬텀을 도입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 베트남전 파병이 또 그렇게 또 팬텀의 도입과도 연결이 되는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정말 어렵게 그 팬텀을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저 어떤 과정이 있어서 한국과 북한의 이 공중 전력이 역전이 됐대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 전투기 F4D 팬텀이 도입이 되면서 자 비행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무장들도 같이 현대화된 무장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겠죠. 대한민국 공군 무기의 현대화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비해서 열세였던 우리 공군의 비대칭을 진짜 단 한 번에 해소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페로우 미사일이라다가 이런 거 같은 것들은 이전에는 우리 F5A에서는 운영을 못하죠. 레이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진짜 레이더와 같이 결합이 돼서 적기를 격추시키는 미사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사이드와인더니 스페로우니 이제 이런 미사일들. 소위 그래서 소극적 방어 태세에서 적극적 방어 태세로 전환을 하면서 왜? 기체가 좋은 기체가 있으니까. 장비가 이제 갖춰졌으니까 그러니까, 예. 무기가 그래서 이제 현대전에서 공중 작전의 개념을 지닌 군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계기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진짜 실제 어땠냐 그럼 북한은 그렇게 느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F4가 초계 비행을 하면은 북한 공역이 깨끗하게 이제 비는 거예요. 예. 이제 레이더로 딱 돌려보면은 F4가 출격을 했다라는 걸 북한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전투기들이 교신받고 이제 빨리 이제 자기 모기지로 회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전에서 빨리 내리라우 뭐 이런 이제 북한의 교신이 있었다. 거기서 이제. 뭐 하고 있네? 내 그러다 뒤진다. 와 진짜 예. 팬텀이 와 약발이 제대로 먹혔네요. 그러니까 와, 이제 감히 못 덤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한 몇 대 정도 우리가 도입을 한 걸까요, 팬텀? 1969년에 이제 F4D 팬텀 6대를 특별 군사 원조 형식으로 인수를 받았죠. 그냥 받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8월 29일 날 미국에서 비행 교육을 받은 6명의 조종사가 실제로 F4D 조종관을 잡고 태평양을 건너서 대구 기지에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제151 전투 비행대대, 이게 팬텀 대대 창설이 됐고 우리 공군의 팬텀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제 팬텀 인수식 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목에 이제 화환을 걸고 계신 분의 옆에 보면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얼굴? 살짝? 영화 배우 신성일님 아니세요? 그쵸. 강신성일. 그렇죠. 예. 요즘 강신성일님이라고 하죠. 예, 신성일님. 예. 네, 강신성일님. 자, 근데 이 목에 이분이 누구냐면요. 1차 그 팬텀기 1차 도입을 지휘한 분이세요. 강신구 중령. 근데 느낌이 어떠세요? 강신구 예. 중령님? 예. 강신성. 신성일님. 형제분이에요? 맞습니다. 와. 그럼 이렇게 그럼 뭐 쭉쭉쭉쭉 이렇게 순조롭게 막 진행이 됐나 봐요. 그 이후로 팬텀이. 예, 계속 진행됐는데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게. 그래요? 1972년 3년 후에 네. 미국이 F4D 18대를 임대를 해줍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F5A, B 36대가 이제 베트남으로 가게 되고요. 그 조건으로 이제 임대를 해준 거죠. 근데 이 임대 자체는 무료에다가 무기한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주는 거나 상관없는 말이 임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트남전이 끝나자 미국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도로 내놔라가 된 거예요. 그게 뭐 사실 저쪽이 갑이니까 어쩌자고 예. 예,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말이 바뀌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입장은 지금 당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결국. 미국이 진전쟁이니까. 그리고 국내 당연히 그것 때문에 국내 안보위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성금 요때 저도 이게 기억을 나진 않는데 이 상황이 너무 어릴 때고, 근데 방위성금을 이제 내기 시작을 했던 시기인데 그 초등학생부터 양로 노인 분들까지 그 332 모은 이 돈이 합쳐서 당시 돈으로 163억 원이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71억 원을 써서 F4D 5대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5대 딱 그림이 나오네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 네. 방위, 성금, 헌납기. 야, 아예 그냥 크게 딱 써놨죠. 예, 그러게요. 예, 예. 같이 다니네. 그래서 이 방위성금 헌납기가 도착 첫날에 대구기지에서 필승 편대로 이제 명명이 됐고요. 편대로. 네. 1975년 12월에 수원기지에서 헌납식을 가진 다음에 이 5대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주요 도시를 2시간 동안 순회 비행을 해요. 같이 다닌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전 국민이
힘을 모았을 테니까 전 국민께 보여드려야겠네요. 인사를 하는 거죠. 아, 인사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예. 의미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의 군사 원조로 도입이 됐는데 결국은 대북 억제를 확보를 위해서 방위성검으로 직접 구매를 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팬텀이라는 게 더 의미가 생긴 거죠. 예. 정말 그 공군도 그리고 국민도 이 팬텀을 정말 원했었는데 역시 그 뛰어난 성능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후 공군은 이제 F4D를 순차적으로 추가로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1977년부터는 후속 기종인 F4E를 100여 대를 그것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나눠서 국내에 들여왔어요. 이 F4E는 기체 내장형 기관포는 물론이고 레이더 성능도 향상됐고 전자장비 당연히 향상됐고 엔진 힘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F4D보다 당연히 뛰어난 성능을 선보였고요. 자, 그래서 이 F4E는 공군 제17 전투 비행단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이 뭐 F4E의 이 기준을 성능을 보면은요. 전장 19.2m의 최고 속도는 마하 2 이상, 항속거리는 2,700km입니다. 엄청나죠? 최대 폭장량은 7.25톤에서 8.5톤으로 알려졌는데 하드 포인트 9개 각종 폭탄과 미사일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공대공 미사일, 그 뭐 에임4, 스페로, 뭐 에임9, 사이드와인더, 에임 120 이거는 암람이죠, 그렇죠? 최신형. 그다음에 공대지 미사일로는 AGM-12, AGM-65, AGM-142 이게 이제 그 파파이 폭탄이고요. 그다음에 폭탄은 뭐 M117, M118, CBU 집속 폭탄, B61 핵폭탄까지 하늘에 공중에 전투기가 달 수 있는 건 다 장착하고 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공군은요, 그 AGM-65, 그 매버릭으로 알려진 이 폭탄하고 AGM-142 이 미사일을 운용을 했고 이거 이외에도 한 20여 개의 탄종을 장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감이 안 오시죠? 8.5톤? 8.5톤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야? 예. 자, 일단 KF-16 전투기, 요즘 전투기죠. 요즘 이제 많이 좋아진 겁니다. 얘가 이제 7.7톤이고 F-35 스텔스기도 전체 무장 다 치면 이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다 쳐서 이제 8톤 정도 무장 탑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역사적으로 보면 2차 대전하고 그 6.25 전쟁 때 활약했던 B-29 폭격기 기억하시죠? 이제 그게 9톤이니까 와, 그거랑 폭장량이 유사한데 속력은 전투기. B29는 그냥 폭격기 아닙니까? 폭격기. 예, 근데 얘는 전투기. 와, 클래스가 확실히 다르네요. 예. 공군 뭐 어떤 주력기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기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 팬텀 다른 기종들이 또 들어오게 되죠. 1990년 즈음에 시간이 지나서 90년 즈음에 F4를 개조한 정찰기인 RF-4C도 도입이 됐고요. 미 공군의 RF-4C를 15억 4천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팬텀 정찰기를 이제 군사 분계선 남쪽 상공에 띄워서 북한군 정보 수집에 아주 활용을 잘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팬텀을 계속 모아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F4D 92대, F4E 103대, 그리고 RF-4C 27대 등 222대의 F4를 보유하기까지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은 부품을 대려고 미리 확보한 그런 기체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공군의 뭐 역사적으로 최애 전투기 자리를 적어도 아직까지는 뭐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팬텀 1979년 10월 25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보잉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생산한 팬텀 전투기를 이제 우리나라가 인수를 받았었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죠. 마지막까지 뭔가 좀 아름답네요. 근데 확실히 팬텀이랑 이 대한민국이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이 팬텀, 우리 공군 조종사들 중에서 F 팬텀 출신들이 정말 자부심, 조종수, 이거 정말 그 자신감들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F4E를 이제 직도입한 이후에 레드 플래그 훈련 들어보셨죠? 미국 안에서 하는 이 실기동 훈련 여기에 이제 바로 참가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모의 공중전에서 이 F4를 교체하기 위해서 미 공군이 새롭게 도입한 세계 최고의 당시의 제공 전투기인 F-15를 모의 공중전에서 격추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거
그 결과는 그 F-15 쪽 관계자분들께는 큰 타격이 됐겠는데요. 아마도 한국 이제- 사람 부르지 말라니까. 아마도 이제 머리를 굉장히 세게 박지 않았을까. 예. F-15도 안 돼요. 한국 사람이 F-4 몰면. 예. 그다음에 이제 1980년 후반에는 한미 팀 스피리트 훈련 당시에 그 모의 공중전에서 자, 이 그냥 민첩하기로 유명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를 또 모의 공중전에서 격추를 시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F4 팬텀 기체가 원래 가진 성능 이상의 조종수를 끄집어낸 이분들이 정말 네. 거의 이 정도면 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신들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또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활약을 펼친 게 있나요? 팬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사실 북한을 제압하는 압도적인 공중 전략을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자 일단 공대공에서는 당연히 꼬리를 말고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뭐 잽도 안 되는 거죠. 예. 공대공으로 붙을 일은 없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기 요격, 지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이 됐고 자, 실전 기록 보면요. 1971년도 소흑산도 대간첩성 작전 등에서 이제 수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고 자 1983년 1월에 그 북한의 IL-28 폭격기가 백령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도 이때도 이제 F-4E 편대가 출격해서 이제 요격을 했고요. 이제 돌려보낸 거죠. 네. 자, 그다음 같은 해 2월에 북한 이웅평 대기순 당시에 퇴로를 차단하고 초계 임무 비행도 완벽하게 수행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1984년에는 구소련의 Tu-95 폭격기 및 핵 잠수함을 식별 및 요격했고요. 1998년에는 동해에 출현한 러시아 IL-20 정찰기를 식별하고 요격하는 등 F-4야말로 정말 이 오랜 기간 동안을 대한민국 영공을 철저하게 지켜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에. 예. 자, 팬텀.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운영하셨던 우리 그 파일럿 분들, 그리고 뭐 또 공무원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덕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2024년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진짜 효자네요. F-4 팬텀이. 예, 근데 효자가 좀 늙었습니다 이제. 그쵸, 어쩔 수 없죠. 뭐 효자는 항상 그 버리지만 않을 거 아닙니까? 효자도. 본인 몸을 추스려야 되는. 뭐 그래서 결국은 팬텀도 이제 너무 이제 연식이 오래됐고요. 근데 그 동안에 계속 정비사들이 정말 헌신을 해서 연장을 시켜왔는데. 정비사님들도 계시겠네요. 장난 아니죠, 진짜. 네. 최고죠, 이쪽 정비사분들이. 근데 2000년대 이후엔 점점 한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4D는 2010년 6월에 퇴역을 했고요. 이미 14년 전에 퇴역을 했고,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F-4D 도입과 함께 시작이 됐던 그 151 전투비행대대, 즉 팬텀 대대가 해체가 됩니다. 이 부대가 41년 동안 F-4D만 운용을 한 부대인데 1985년 이후 퇴역까지 24년 7개월 동안 88,000시간 무사고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그 8만 시간 무사고 그게 또 이 부대였나요? 예. 전 세계 이 팬텀 운용국 가운데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무사고는 흔치 않다. 네. 그래서 한국 공군의 엄청난 성과다, 빛나는 성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찰기 RF-4C 요거는 이제 2014년에 물러났죠. 퇴역을 했죠.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팬텀은 이제 F-4E 기종인데 이거는 1960년대 만든 건 아니고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도입된 분량인데요. 근데 그렇게 봐도 40년을 훌쩍 넘긴 그런 아무래도 늙은 효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 F-4E도 2014년부터 이미 그러니까 10년 넘게 전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퇴역이 진행되고 있었다가 마지막 남은 F-4E가 이제 내일 퇴역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팬텀이 아무리 훌륭한 기종이라고 해도 진짜 반세기를 운영한다는 게 이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 도입한 게 69년이니까 네. 그냥 횟수로만 치면 55년이죠. 와. 네. 근데 공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1990년 이후에 우리가 F-16, KF-16, F-15K, 그다음에 F-35A 이렇게 차분차분 도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팬텀은 든든한 맏형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F-4 팬텀을 주력기로 운영을 하면서 퇴역을 늦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F-4 팬텀이야말로 당시로서는 전략 무기였기 때문이고 그 전략 무기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전략무기요? 예,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자, 이 1994년에 KF-16이 이제 그 국내에서 생산돼가지고 운용됐으니까 야 이렇게 센 전투기를 했으니까 야 이게 우리가 된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전략 무기의 파괴력을 내기엔 부족한데 자 뭐냐면 팬텀은요 AGM-142 팝아이라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을 합니다. 바로 이 팝아이 미사일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요 3,000파운드예요. 그러면 한 이제 한 그 무게가 한 1.3톤, 4톤 이 정도 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이거를 항공기에 장착을 하면은 이걸 버틸 수 있는 항공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게 팝아이 미사일이 이제 거의 100km 멀리 떨어진 112km 떨어진 목표를 맞춰서 이제 날아가는 기종인데 얘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얘도 조준용 포드 같은 게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포드하고 얘하고 같이 딱 장착을 해서 이 그 어시메트리 그러니까 약간 균형이 맞아야 돼요. 16엔 절대 못 답니다. 균형이 안 맞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F4 정도가 돼야지 장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112km 떨어진 목표물을 맞추는데 1m 이내의 정확도로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미사일 크기도 커요. 이게 4.8m예요. 길이가. 직경이 이제 53.3cm. 네. 여기 탄도 안에 폭탄만 350kg짜리 폭탄이 장착이 됐는데 이게 1.5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표적에서 5km 지점부터는 그러니까 미리 이제 표적을 정해놓지만은 거기 이제 앞에 여기 시커가 달려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뒤에 이제 그 무장관제사가 받아가지고 요거 어디에 떨궈야지 하면서 이 카메라를 보면서 위치를 딱 조정해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멀리 있는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 떨어질지 식별이 안 되는 거리에서 발사해서 공격하는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팝아이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팝아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이렇게 아까 본다고 그랬잖아요. 멀리서 조종사가. 그러니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보인다. 팝아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예전식은 그 다음에 헤븐 앱이라고 이제 미군에서 불렀어요. 미군도 운영을 했는데 이게 왜 헤븐 앱이냐면 헤븐 앱. 자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리 이제 사전에 이게 왜냐면 100km를 날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처음에 발사하고 나중에 목표에 맞출 때까지는 굉장히 조종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중간에 비행하는 기간 동안은 야 한숨 자도 돼. 그래서 헤븐 앱이라고. 거의 요즘 뭐 자동운전식이군요. 그냥 걱정할 거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정말 이런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 감이 오시죠? 콘크리트 얼마 뚫는데 그쵸. 이게 뻔하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왜 필요한가? 당시에 장거리에서 평양에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는 팝아이밖에 없었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거는 팬텀밖에 없었던 거야. 이게 전략 무기죠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 1차 북핵 위기를 맞아가지고 막 북한에서 막 서울 불바다니 막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이 북한한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 무기가 바로 팝아이였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팬텀이었다. 그렇군요. 파괴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긴 하네.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마침요 지난 4월에 F4E 팬텀이 정말 이 대표 무장 네. 팝아이 공대지 미사일의 마지막 사격 훈련을 치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4월 전북 군산 앞바다 직도 사격장에 이제 팬텀이 뜹니다. 퇴역을 앞둔 F4E 팬텀의 마지막 실사격 훈련은 팝아이 공대지 미사일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죠, 팝아이가, 예. 투하돼서 자 위력이 어떨까요? 네. 여기 표적. 네. 예. 와. 이 파괴력이 화면으로 봐도 막 이게 막 테이블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팬텀이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무장. 훗날에 이제 슬래미아 278km 그다음에 타우러스가 이제 한 대략 500km짜리. 이 미사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유일의 정밀 타격 전략 무기였다. 그 팝아이보다 2주 전에 실시된 그 팬텀이 마크 82 공대지 폭탄, 우리 이제 멍텅구리 폭탄, 범용 폭탄이라고 부르는 폭탄의 실사격 훈련의 모습이고요. 이제 보면은 요때 이제
세대가 이제 세대 판조가 날라와서 10발의 마크 82 폭탄을 투하를 해서 이제 압도적인 폭격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F-4E 같은 경우는 한 대가 최대 24발의 폭탄을 마크 82 폭탄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바이가 이제 뭐 슬램 2R로 이렇게 바톤 체인지가 됐으면 뭐 사이즈야 뭐 차이 나겠습니다만은 뭐 위력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걱정할 건 없겠죠? 네, F-15K가 운영을 하는데요. 슬램 2R은 탄두 중량은 230kg니까 사실은 350kg인 파바이 쪽보다 파괴력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군이 2001년부터 2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여 발의 파바이를 계속 도입한 데 또 이유가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후에 F-4E 팬텀은 사실은 이 파바이를 탑재하는 폭격기 개념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던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준비를 잘해놨냐면 우리 공군은 이 스크램블 사이렌, 긴급 출동 사이렌이 울리면 30분 이내에 F-4E에 파바이를 장착하고 이륙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충북의 청주 공군기지에 위치한 17 전투비행단 조종사들은 8분도 안 돼서 파바이를 장착하고 이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17 전투비행단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한반도 영공방의 핵심 전력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지켜온 유서 깊은 전투 비행단입니다. 그래서 이 17전비는 F-4E 팬텀의 고향으로도 불리고 정문의 화면 간판에 팬텀의 고향 여기는 17 전투 비행단입니다라고 새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팬텀 조종사들을 보통 팬텀맨이라고 또 부르는데 이 17전비의 팬텀맨들이 8분 만에 파바이 장착 후 이륙 가능한 거는 정말로 늘 실전적인 훈련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말씀대로 이제 갈아 넣는다고 하지만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렇죠. 예. 좋은 의미에서 갈아 넣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17 전비 이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뭐 기억하십니까? 전투기 백과사전에서도 안 알려주는 별 5개 빛나는 전투기 지식을 저희가 전에 본방야사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너무 그때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2탄을 준비했습니다. 속편 나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깨알 지식으로 우리의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줄지 자, 본방야사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강력해진 전투기 지식과 상식을 들고 돌아온 알쓸 전잡. 자, 지난번 전투기에는 백미러가 있다. 전투기 조종사는 번개를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전투기 캐노피에는 물결 모양의 폭약이 있다로 소소하게 지식을 업혔다면 오늘은 여러분의 도파민을 제대로 자극시켜드릴 내용들로 엄선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무척 궁금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전투기 지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빨리 확인하러 가보시죠. 오늘 소개할 전투기 지식들 모두 전투기 조종사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뭐 저도 역시 어떤 내용일지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과 같은 입장입니다. 잘 몰라요. 자, 갑니다. 네모는 전투기 조종사의 청력 보호를 위해 탄생했다. 헤드셋? 뭐 귀마개? 아니면 비행할 때 쓰는 뭐 헬멧? 또 이런 뻔한 건 아니겠죠. 알쓸 전잡인데. 정답 들어갑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전투기 조종사의 청력 보호를 위해 탄생했다. 근데 또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면 음악 들을 때 주변 소음 뭐 차단해주는 그거 맞는 거 아닌가요? 요즘 나온 기술인 줄 알았는데 설명이 시급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조종사들의 청력 보호를 위해 탄생했다는 게 원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1986년 보스 박사에 의해 군사용으로 처음 발명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전투기 조종사나 나사 우주인들은 비행할 때 엔진 소음과 동력 소음 등을 견디면서 본부와 소통해야 했는데요. 기내에서 느낄 수 있는 제트 엔진의 소음은 약 80dB로 이는 철로 근처나 한낮 시내 대로변에서 발생하는 교통 소음에 맞먹는 수치였죠. 당시 은퇴한 조종사 10명 중 6명은 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소음성 난청을 앓을 만큼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이에 미국 정부는
단순히 귀를 막는 것을 넘어 엔진 소음을 차단해 관제탑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보스사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대한 영감은 1978년 튀리에서 보스턴을 향하던 비행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출장 중이던 보스 박사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종이와 펜을 꺼내 8시간의 비행 동안 소음을 없애주는 헤드폰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었고, 이날의 메모가 최고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개발의 시작이 되었죠. 그 결과 1986년 프로토타입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개발해 기술력을 쌓아갔고, 1989년 세계 최초의 노이즈 캔슬링 에비에이션 헤드셋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덕분에 조종사와 관제탑의 교신이 원활해졌죠.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요. 이후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민간 분야로 확산되어 무선 이어폰, 헤드폰 등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적용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죠. 처음부터 무척이나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러면 다음 전투기 지식도 궁금해지죠? 갑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비행 중 네모를 본다. 목표물이 어디 있는지도 봐야 할 거고, 주변에 수상한 게 없는지도 봐야 할 거고, 뭐 계기판도 당연히 봐야 할 거고, 봐야 할 게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비행할 때 조종사들이 보는 특별한 거라도 있나요? 전투기 조종사는 비행 중 무릎을 본다. 이건 진짜 예상하지 못한 건데, 무릎? 원쌤,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중 무릎을 본다는 게 이거 정말 사실 맞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임무 수행을 위해 고개만 살짝 움직여 무릎을 봅니다. 임무 수행을 하는데 왜 무릎을 보는지 도통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무릎에 뭐가 있습니까? 무릎에 그냥 무릎이 있는 거죠. 바로 리보드 때문입니다. 리보드는 조종사가 비행 또는 전투 임무 중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관제사의 지시사항 등을 보다 편리하게 메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공용품입니다. 조종사들은 임무 공격 정보, 공항별 입출항 절차, 임무 중 사용되는 암호, 비상 상황 시 조치 절차 등 임무 수행 시 숙지해야 할 정보들이 많은데요. 수도 없는 정보들을 다 외우면 물론 좋겠지만 어딘가에 적어두고 필요한 정보만 취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조종사들은 필요한 정보들만 요약해 종이에 적은 후 리보드에 넣는데요. 리보드에는 버클과 밴드가 있어 무릎 위에 올리고 꽉 묶어주면 됐기에 떨어지거나 움직일 염려도 없었죠. 덕분에 조종사들은 공중에서 고개만 살짝 움직여 리보드를 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 재밌었는데 벌써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갑니다. 전투기 조종사 재킷에는 네모가 있다. 주머니? 붙이는 패치? 무기 이거 넣는 권총지? 뭔가 특별한 게 잘 안 떠오르는데. 전투기 조종사 재킷에는 블러드 칫이 있다? 블러드 칫? 원쌤, 그 대체 뭐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블러드 칫은 언어가 달라 말이 안 통하는 지역에서 비상 탈출했을 때 주변 민간인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말들이 적혀있는 협조 요청문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비행사들이 재킷 뒷면에 주로 붙어 있었죠.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파병된 연합군 조종사들 역시 블러드 칫을 사용했는데요. 블러드 칫에는 보통 이 조종사는 당신의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온 동맹군이며 지금 비상 탈출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도움을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쓰이는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전투기 지식들은 어떠셨나요? 그야말로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 수 있는 깨알 지식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또 재미난 지식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은 계속됩니다. 쭉.
제가 전투기 관련된 책만 한 대여섯 권 썼어요. 아, 법대 나오지 않으셨어요? 법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아, 예. 하여튼 다음에는 어떻게 좀 저를 좀 써보심이. 저는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 3탄은 꼭.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의 영원한 마청이죠. F4 팬텀의 퇴역식이 이제 어느덧 내일로 다가왔는데, 근데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쭉 나누다 보니까 이게 더 좀 아쉽고 좀 애틋하기도 하네요. 55년간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한 팬텀의 퇴역식은 내일 6월 7일 수원 기지에서 열립니다. F4 팬텀의 새로운 고향 17 전투 비행단에서 3개 대대가 운용이 되다가 2018년 F-35A가 도입되면서 1개 대대로 개편이 됐고요. 순차적으로 퇴역하고 남은 기체는 지금 현재 10 전투 비행단 153대대에서 운영 중입니다. 153대대는 공군의 마지막 팬텀기 부대로 1979년에 창설된 뒤 정말 여태까지 변함없이 F-4E만을 쭉 운영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도깨비 부대로 불리죠. 2010년 전후에는 200명 정도였던 조종사도 줄고 줄어 2018년 초 60여 명이 되고 지금은 20명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30소티였던 출격 횟수도 지금은 10소티 이하로 줄어들었었다고 전해집니다. F4의 퇴장을 아쉬워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아마도 가장 섭섭한 사람들은 F4 조종사, 정비사, 팬텀맨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뭐 내 자식과도 같은 뭐 그런 말씀 뭐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다 그런 분들이 파일럿분들 그리고 뭐 정비사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인터뷰에 그 팬텀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과 인터뷰가 막 그 언론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중위 시절 이제 2011년부터 F4E만 1,300시간을 탔다는 이천 소령은 F4E는 내 공군 생활의 전부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거 그냥 팩트인데 이거 뭐 그쵸. 소외가 아니라 그냥 전부인데 이거 뭐 당연 얘기 아니. 더 분석을 더 하셔야죠. 왜 전역시키세요? 아직 그렇구나. 중위 시절이 2011년이면 앞으로 35 타셔야 되고 우리 또 KF-21까지 가셔야 되는 분이구나. 아이고 창창하시네요. 1800시간 동안 이제 F4E를 조종했다는 20년 차 김태영 중령은 20년간 함께한 오랜 친구 팬텀의 퇴역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비사들은 조금 더 개인적인 느낌을 더 갖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조종사들은 비상 출격을 대비해서 계속 이제 여러 F4E 중에 갈아타면서 돌아가면서 타는 방식으로 훈련을 한대요. 본인들의 기종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보군요. 그게 아닌 거죠. 101호는 누구, 뭐 102호는 누구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아니고요. 근데 정비사들의 경우에는 전투기별로 요구되는 정비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해진 전투기를 맡아서 또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몇십 년씩 했으면은 얼마나 또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굉장히 짙었다고 하는데 31년간 F4E만 정비해온 장수용 원사님 31년 동안 내 자식들보다 더 신경 쓰며 돌던 비행기다. 게다가 특정 기체들 F4E.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남겼고 그리고 26년 동안 F4E만 또 정비해온 이 문광모 상사님은 팬텀의 퇴역을 앞두고 정말 눈물을 흘리셨대요. 눈물을 보이시면서 자식을 떠나보내는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이제 팬텀 퇴역식에 여러 가지로 우리조차도 감회가 있지 않습니까? 프라모델을 만들었던 것일 뿐인 저조차도 그런 감회가 느껴질 정도니 각자의 방식으로 팬텀과 말 그대로 고락을 함께 해온 분들은 정말 마음이 어떨지 좀 가늠하기 좀 어렵죠. 물론 이게 팬텀이 떠나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사실 박수 칠 일도 많은 거 아닙니까? 팬텀의 퇴장 이후에 그 빈자리를 정말 빵빵하게 채울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퇴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시제기 6대 시험 비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 KF-21이 올해 양산이 이제 공식화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상황이 F4 팬텀을 시키는데 좀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표자가 늙었기 때문에 누군가 또 그 역할을- 핵심의 역할을 또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2026년에 KF-21 개발이 완료가 되면 팬텀의 빈자리를 대신해 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다른 전투기를 당연히 있죠. 도깨비들이 떠나면 번개돌이가 자리 잡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이트닝 뭐죠, 그게? F4E의 임무는 2027년부터 전력화되는 F-35A 20대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F4D와 F4E가 퇴역한 청주기지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F-35A 40대가 이제 배치되기도 했죠. 네. 우리의 팬텀은 이제 우리 곁을 아쉽게 떠나게 되겠습니다만, 그럼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마지막인 거 아니면 운영하는 나라가 아직도 있긴 하는 건가요? 끈질기게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그리스, 이란 이제 요 세 나라가 팬텀 운영국으로 남는데요. 이 중에 튀르키예하고 그리스는 좀 상황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대대적으로 현대화를 거친 마개조한 개량형 팬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근접하게 이제 현대화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튀르키예 공군의 F4E 2020 터미네이터예요. 터미네이터. 우와. 예. 그 외관부터가 느낌이 굉장히 세련됐고요. 마개조 전문인 이스라엘 IAI사가 튀르키예 F4E를 이스라엘 공군의 F4 쿠르나스 사용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개조의 핵심은 항전 장비예요. 항전 장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해서 조종속에 MFD 스크린, 조종관, 임무 컴퓨터, GPS, INS 등 이제 항법 체제를 집중적으로 손을 받고 이란은 현대화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국제 제재로 이제 하지를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란이 지금까지도 팬텀을 운영하는 이유가 사실 또 제재로 인해서 또 대체하는 기종도 찾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이제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겁니다. 지금은 이란하고 미국이 적국이나 다름없지만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졌습니까? 그 호메이니에 의해서. 그 전까지는 이란이 중동에서 미국의 최고 동맹국이었죠. 가장 팔레비 왕조 시절에 최고 동맹국이었고 그래서 1968년 9월부터 F4D 32대, F4E 177대, 그리고 RF4E 16대 등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총 합치면 이제 226대의 팬텀을 이란이 보유하게 됐고요. 네.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빌렸다가 되돌려준 게 RF4E 8대가 있다고 해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234대를 운용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미국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F4를 가지고 있던 이런 최대 보유 국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퇴역을 하고 58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팬텀의 아버지는 그 미국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러면 이 팬텀을 언제까지 운영을 했을까요? 일단은 기체가 하늘을 날아다닌 거 마지막이 2016년이었어요. 근데 일단 이제 군용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한 버전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그 레이더 등 적의 방공 시설을 제압하는 F4G 와일드 위즐이었는데요. 1996년 4월에 F4G 와일드 위즐 부대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자전 능력이 다음 기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해체를 했고, 그럼 남은 기체를 뭘 했냐? 무인 표적기로. 그러니까 QF4로 개조를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F4 라이트닝 막 스텔스 전투기 막 날아다니는데 요게 공격하는 표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표적이든 지상 표적이든 이렇게 표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썼는데 그게 이제 2016년이니까 이거 퇴역한 지 8년 전인 거예요, 미국. 그렇군요. 팬텀 실물 보려면 스미소니아냐? 이란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 팬텀 그럴 순 보고. 없죠. 이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거기 가야 되는 겁니까? 팬텀 보고 싶으면 우리 한국에서 이제 볼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뜨진 않지만 지난 2010년 6월에 해체된 F4D가 대전 현충원하고 가평군청 같은 이런 지상 전시대 7곳에 전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퇴역한 팬텀처럼 앞으로 이제 퇴역하는 기체들도 공군부대에 전시가 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를 해서 안보 교육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세기 동안에 대한민국 영공을 지켰던 우리 팬텀 정말 굿바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굿바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2주간 특집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했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팬텀 하늘의 도깨비는 55년간
한반도 하늘을 비행하면서 적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 영공을 지키는 하늘의 지배자, 하늘의 수호자였습니다. 아니, 책 쓰면서 미리 그 자가 이거 복제하신 거 아니에요? 쓰신 멘트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본인 저서에서? 이게 너무 정답이 나왔는데요. 좀 쓰죠. 심지어 문어체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본인 걸 본인이 했으니까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요. 예. 이제 F-35, KF-21 등 새로운 후배에게 미래의 하늘을 맡기고 당당하게 우리 퇴역하는 만기 전역하는 F4 팬텀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요. 자, 이 그 각 부대들의 한번 구호를 좀 외쳐보겠습니다. 이 한 목숨 조국 하늘에. 자, 웅비 53 153 대대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웠다 팬텀. 아 예. 아니 뭐 충성 뭐 이런 게 아니군요. 예. 또 그렇게 하는구나. 예. 멋찡하네요. 예. 예. 너무 강렬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안 남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그렇죠. 이한 목숨 조국 하늘에가 나왔는데 그 다음을 이걸 살리실 필요 이거 어떻게 살립니까? 야 이거는 못 살려요 이거는. 이한 목숨 조국 하늘에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뭐 제가 준비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F4는 어쨌든 유년의 꿈이었다. 우리 세대의.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저도 되게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F14, 15, F16 나올 때만 해도 뭔가 미래형의 느낌이 있었고, 근데 F4는 뭔가 생긴 것도 약간 레트로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각인됐던 그 기종인데 이제는 떠나는구나라는 그 느낌. 유년의 꿈이 끝나는 대신에 이제 훨씬 더 발달된 새로운 기종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되니 또한 또 반갑게 맞아야겠다. 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 말라고. 보면 아니 우리 한 대 정도는 비행 상태를 좀 이렇게 둬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가끔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안 되나? 그러게 우리 이렇게 뭐 2년에 한 번인가 뭐 하잖아요. 레가시 플라이트 해가지고